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여성으로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도 무겁게 가슴에 남아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털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한번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이모 집에 저를 맡겨두었습니다. 이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없었는데 제 나이 3살 때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3살이면 한창 예쁠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모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모는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주셔서 저는 이모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월급을 받으면 이모에게 저를 키우는 값이라고 생활비를 보태주셨기 때문에 이모가 더욱 저에게 복덩이라며 잘해주셨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8살이 되면 집에 혼자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며 8살이 되면 꼭 같이 살 수 있게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나이 6살 때 한 약속이니까 저는 2년만 더 기다리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모가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해도 친부모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모는 서운해하시면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좋지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모는 제가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시고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이모는 제 나이 7살 때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적처럼 생긴 아이라며 정말 기뻐했고 이모부 또한 그런 이모를 공주처럼 받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친척 동생이 생기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정말 가지고 싶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낳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친구들이 동생 자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배 아팠는데 저에게도 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8살이 되기 직전 이모는 사촌 동생을 출산했고 저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작고 예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부모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모와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소리를 높이며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8살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주눅이 잔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 이모가 그때부터 저는 군 식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촌 동생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사촌 동생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저도 고작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질투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저에게 차가운 말투를 쓰고 제가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방은 우리 아이가 써야 하는 방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시니 저는 하루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께서 저를 보러 와주시긴 했지만 같이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이모가 차가워졌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미안해하시며 저에게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모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꿋꿋하게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참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1년이 지나가고 9살이 된 어느 날, 제가 폐렴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앓게 되었고, 이모는 사촌 동생에게 옮기기라도 할까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사촌 동생에게 병을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겠죠. 부모님께서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모 집으로 오시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는 끙끙 앓던 도중에 이모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게 된 저는 고열로 장례식장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일주일간 입원을 한 뒤에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도 하기 전에 이모는 저를 짐덩어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부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이모는 그런 이모부에게 매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좋아서 애를 맡게 된 줄 알아? 언니가 죽어서 짐덩어리가 생긴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남편이 되어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줘? 당신은 우리 자식보다 얘가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정심이 아무리 넘쳐도 그렇지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럴 때마다 이모부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저를 방에 들여보내셨고, 꼭 싸움 끝에 저를 찾아와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지금은 실컷 뛰어놀아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사촌 동생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모부도 자기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모부는 항상 저와 사촌 동생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선물을 사와도 제 것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새 옷을 살 때에도 어떻게든 제 옷 한 벌을 사주시려고 이모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모와 이모부를 비교하게 되었고, 이모부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에게 늘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 입히고 먹이고 할 돈도 모자라는 와중에 뭐 예쁘다고 군 식구한테 돈을 써? 지금이라도 고아원에 보내는 거 늦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자기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애 걷어둔다고 보험금은 다 수령해놓고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면 천벌받아. 여태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그 보험금 다 썼겠다. 푼돈이야 그거. 저는 그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고, 최대한 이모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 입고 안 쓴다고 해도 저에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죠. 밥 먹을 때도 사촌 동생과 저의 반찬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소풍 갈 때도 도시락 한 번을 싸주지 않아서 늘 1,000원짜리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식비나 우유값도 전부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모에게 그 돈 달라는 소리를 쉽게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급식비를 밀리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모는 그게 또 자존심 상한다며 저를 혼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군 식구로 살게 된 지도 꽤 흐르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잠시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명함을 받은 주소로 찾아가니 저에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트레이닝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춤, 노래, 연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배워야 한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을 우울해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자 이모부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받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모는 그런 거 다 사기라고 하시면서 주제 파악을 하라고 누가 너한테 연예인 하라고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부는 하고 싶으면 트레이닝비를 주겠다고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모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된 마당에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나셨죠. 저도 염치가 없어서 이모부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신선한 마스크는 찾기 힘들다. 돈이 부담되면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 연예인이 딱 어울리는 직업이다 하시면서요. 트레이닝비를 깎아주겠다고 300만 원만 내라고. 원래 6개월 트레이닝 비용이 700만 원인데 파격 할인해주는 거라며 저에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마련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모부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며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서 바로 그 회사에 돈을 주었고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연예 기획사가 아닌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고 순진한 학생들을 꼬셔서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한 뒤 그냥 대충 연기 수업만 받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이모에게 눈물 콧물 쏙 빠질 만큼 혼이 났고 이모부는 저를 토닥이면서 그런 게 전부 경험이 되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이모에게 대역죄인이 되었고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되자 저는 기숙사가 딸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특성화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대학을 갈 마음 또한 없었기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모부는 저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이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모가 드디어 저를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결정을 참 잘했다며 고등학교 등록금은 내주시겠다고 선심을 쓰셨거든요. 저는 결국 이모부의 반대에도 짐을 싸서 대전에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모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학교 생활에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모부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간간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기숙학교에는 저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이모부 연락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대전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모의 가족과는 서서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결과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경력이 있는 사무실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차 직장인이라고 치기에 제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2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력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이 꽤 이득으로 작용이 되어 새 직장을 잘 골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세무 보조를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숫자와는 꽤 친하게 지냈었기에 한두 달 지나니 일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직장에서 제가 서류 정리를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손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날이 날카롭다고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다뤘던 거죠. 제 부주의로 일어난 큰 사고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빨리 응급실에 가라는 소리에 맨몸으로 뛰어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뛰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낮 시간대라 그런지 응급실에 환자도 별로 없어서 저는 바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을 달려갔다 보니까 지갑을 까먹고 들고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항생제 링거를 한 통 다 맞고 가라고 하셔서 서너 시간 정도는 응급실에서 보냈는데 시간을 보니 직원들이 다들 퇴근을 했을 시간이더라고요. 지갑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응급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일 갚겠다고 해도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세무사님 중 한 분이 미진 씨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계산은 제가 해도 되는데 제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제가 내일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미진 씨. 제가 병원비 결제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상당히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었고 평소에도 힐끔힐끔 저를 훔쳐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불쑥 응급실에 나타나서 병원비를 결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씨름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여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제가 꼭 갚겠다고 내일 바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땀을 막 닦으시면서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겁니다.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팔뚝에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하고 돈으로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창과 방패도 아니고 제가 계속 돈으로 드리겠다 하면 과장님은 저에게 밥으로 사주면 좋겠는데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앞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또래도 아니고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 제가 하는 말이 거절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박박 우기니까 진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응급실 앞에 서 있는 택시에 올라타서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택시를 쫓아오는 듯 보였던 과장님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무실에서 그 과장님을 마주쳐도 은근히 피하고 대화를 차단하면서 지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오래 지켜봐왔다. 자기랑 같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 며느리 구한다.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 문자만 올 때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됐는데 제가 하도 무시를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까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러 저에게 복사 좀 해달라, 프린트 좀 해달라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전부 그 과장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우리 노총각 드디어 장가가냐고 은근히 저랑 붙여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여기만한 사무실 찾기가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해도 얼굴을 계속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도 못하고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가 체력 하나는 좋아서 밤에도 잘한다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 과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밤일을 잘한다는 미친 소리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 노총각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다른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자니 당장 취업할 곳도 없고 저는 절벽에 내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라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어느 날 과장님이 회사 끝나고 저를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사무실 불 꺼지는 걸 확인하며 아래에 떡하니 서 있는데 의심이 들어서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야밤에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띵동띵동 벨을 누르는데 무슨 스토커 같더라고요. 문 좀 열어봐요. 미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다니. 미진 씨도 여지 준 거 맞잖아요. 집에 잠깐만 들어갈게요. 이야기만 해요, 우리. 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건지 10분 만에 도착을 했더군요. 경찰이 과장님한테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니까 뻔뻔하게도 이 집에 있는 게 자기 여자친구다. 싸워서 화 풀어주러 온 거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걸쇠를 걸고 문을 연 다음 그 틈으로 스토커라고 애인 사이 아니라고 경찰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경찰도 난감한지 경찰서로 와서 조서를 좀 써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저 스토커랑 분리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죠. 결국 과장님은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저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는데 출근을 하니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대표님까지 저한테 혀를 차면서 뭘 이런 걸로 예민하게 신고를 하고 그러냐고 오죽 좋으면 저러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표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뭐 진전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으니 한순간에 백수가 됐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원서도 넣고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이니까 저 하나 취직할 곳은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저도 스펙이라는 걸 좀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엑셀, 한글과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강의를 들어야 했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온 사람이 32살인데 무척이나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성격도 괜찮은 편인 건지 수강생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맥주 한잔하러 나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 과장 사건 이후에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소극적인 면이 도드라지면서 수강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강사님이 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다 가자고 술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불러내어 주셨고 한두 번 자리를 하다 보니 다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만 잘 배우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 그런지 자격증을 따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니 강사님이 저에게 좋은 회사가 있다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강사님의 지인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월급도 평균 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도 쉽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회사였는데 장부를 다루는 사무일을 보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월급이 제가 원했던 금액과 비슷했고요. 저는 면접을 보고 사장님 마음에 들은 건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덕분에 취직을 했으니 제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고 술을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사님과 약속을 하고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사 이야기에 자격증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없다고, 한동안 만날 생각도 없다 하면서 김 과장 이야기를 꺼내어 제가 당했던 일을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 덕에 남자 공포증이라도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사님이 엄청 진지하게 자기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해야 하는 법이라며 자기랑 연애를 하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강사라서 그런 건지 말도 너무 잘하고 홀린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와 강사님은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자꾸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짐이 저희 집에 쌓이게 되고 반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버릇이나 취향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모네 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다면서 혼자 살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다고, 그래서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안식처를 얻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쪽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인생의 반쪽이라 느끼자마자 저희 둘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혼주석을 채울 사람도 없고 상견례도 필요가 없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와 둘이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락지 하나씩 나눠 끼고 결혼식도 없이 원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룸에서 둘이 살다 보니 서로의 사생활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던 집은 어떻게 했어? 나 만나기 전에 살던 집 말이야. 그 집 정리한 돈이랑 이 원룸 보증금 합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까? 나 원래 집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도 넓고 나쁘지 않은데 왜? 당신 강사일 오래 하지 않았어? 왜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았어? 젊었을 때 돈 모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다던데. 당연히 놀고 즐기느라 돈 못 모았지. 알고 보니 그동안 사람들 만나서 돈을 펑펑 쓰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거할 때까지만 해도 제 위주로 생활을 하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완전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강사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똑같이 술을 처먹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연락이 그렇게 쏟아지는 건지 휴대폰이 쉴 틈이 없이 울려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중해라, 누구한테 이 시간에 연락이 오냐 하다가 점점 둘이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제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뭔지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날 하필이면 카드값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고 카드값이 250만 원이나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바가지를 긁었거든요.
한 달에 버는 수입이 고작 250만 원 조금 넘는 주제에 카드값이 250만 원이 나오면 우린 언제 원룸 벗어나고 언제 애를 낳아 키워? 이거 다 술값이라는 거잖아. 술값. 정신 안 차려 정말? 그러면서 남편을 막 흔들어댔더니 술 먹고 왔는데 토할 것 같다면서 저를 팍 밀치더니 씩씩거리면서 자빠진 저를 발로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멍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지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술 깨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제가 주저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술이 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나 발로 차고 때린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화들짝 놀라는데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한번 믿어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수가 틀리면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나중에는 뺨까지 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가지가지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울리는 휴대폰이 짜증나서 끄려고 눌렀는데 오늘 좋았어, 내일 또 보자 하는 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뒤져보니 그 여자랑 호텔에 들락날락한 예약 내역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기가 제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카페에 나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커피를 확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쁜 년, 네가 네 남자친구랑 바람난 년이지? 바람은 네가 난 거지. 난 그 인간이랑 결혼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주민센터까지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제 가족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순간 눈을 비비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내 연녀가 저에게 허언증이라더니 진짜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만 들러붙고 꺼지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혼란스러움을 가득 안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술을 또 먹고 들어왔더군요.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뭐? 하고 소리를 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쓱 보더니 갑자기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왜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이 없어? 오늘 당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스토커니 허언증이라니 떠들더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인데 정신병이 있어서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착각하는 중이라고. 제정신 맞아?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 카드를 줬어. 뭘 네 돈으로 생활을 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럼 수도세, 전기세, 밥, 반찬값 다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건데?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니 남편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면서 자기 집 몇 개 있는 걸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길래 솔직히 치가 떨리는 인간이긴 했지만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바보 같고 미련 덩어리라는 걸 알지만 학원 앞으로 남편을 보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원 건물에서 나온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옆에 그 여자친구라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오늘 집에 가서 뭐 해 먹자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수법이었던 거죠. 혼자 사는 여자를 꼬셔서 사귀고 그 여자네 집에서 함께 기생하며 지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모든 걸 깨닫고 완벽하게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전 남편의 지인 회사였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바보처럼 울면서 지내다가 저는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나이 32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고 국가고시 준비를 코피를 쏟으며 한 결과 4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의 노인들이라거나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너무나도 피곤하게 일을 했던지라 녹초가 되어 바로 잠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일을 할 수 있었고 고된 만큼 보람도 느껴져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호자분들께서 고생한다고 일당을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 복지 일이다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꽤 많았고요. 전 남편이었던 사람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나름 버틸만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사를 가지 않은 탓에 간간히 전 남편과 부딪히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을 먹고 원룸 전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틈틈이 면접을 본 결과 지방에 있는 치매 요양원에서 입주 요양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꽤 힘들긴 했죠. 때리는 할머니도 있었고 욕을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돌면 까먹으시는 분들이니 저도 마음을 비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는 남자분과 눈이 맞아서 연애도 하게 되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일하면서 보다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식도 없고 봉사를 하는데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연애를 36에 시작해서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족도 하나 없고 모양도 빠지는 저를 예상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며느리 하며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제2막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요양원에 새로 입소를 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는데 우리 이모랑 이름이 똑같아서 이모는 잘 지내시나 싶었는데 그 입소를 하신 분이 진짜로 저희 이모인 겁니다. 이모부가 보호자로 따라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나 늙어버린 이모부를 부르니 이모부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진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잘 지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하면서 저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라고요. 이모부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모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사촌동생은 어디 가고 이모부 혼자만 오셨어요. 그렇게 됐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소식이 끊긴 채로 지냈지? 네 사촌동생,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등졌어. 네? 갑자기 왜요? 이모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사촌동생은 2년 전에 남편의 나쁜 손버릇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내 전 남편이 스토킹을 하고 사촌동생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피해 다니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본인 마음을 몰라주는 사촌동생이 밉다면서 글쎄 사촌동생을 피습했고
그 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모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깜빡깜빡하더니 이 나이에 치매를 앓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모에게 저 알아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엉엉 우시는 겁니다. 희진이, 우리 희진이. 저를 사촌동생으로 착각하셨는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저를 찾았고 제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모가 밥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도 저에게 전담으로 맡아주기를 원해서 제가 직접 옆에서 케어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건강도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모는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그날이 계속 떠오르는 건지 괴로워하셨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니까 그 기억부터 잊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결국 이모는 당뇨의 합병증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요양원에서 지낸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매주 찾아오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이모가 그렇게 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결국에는 네 손에 효도를 받고 눈을 감는구나. 이모가 치매라서 과거 기억을 다 잊으셨으니 다행이죠 뭐. 이모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부는 저에게 본인의 여생은 어떻게든 잘 지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부의 동생분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사촌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 미국에 가려고 재산을 처분하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모가 치매가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모를 위해 남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도 사촌 동생 곁으로 갔으니 미련 없이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도 했다고 들었는데 혼주석도 못 채워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통장을 하나 내미시면서 친정에서 혼수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돈 못 받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큰 돈 아니야. 너 키우면서 우리가 처형내 보험금에 손을 댔다. 너 그렇게 기숙학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 보험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받아. 이모부는 받지 않으면 버리고 갈 것이라며 협박을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제 남편에게도 저를 꼭 잘 보살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서로 가족으로서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며 우리 조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모부가 주신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여성 쉼터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했고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남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저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모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남편과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 간의 불화로 매일이 지옥 같으신 분들, 꼭 용기 내셔서 본인의 삶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